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럽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유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로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유럽의 모든 뿌리와 근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저 북쪽에 있는 피안의 대륙이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리고 숲으로 깜깜한 곳, 해가 지는 곳 해서 정말 매력이 없는 땅. 그래서 북쪽에 이렇게 이름만 붙이고 그냥 놔뒀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대륙이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없는 대륙이 새로 형성되고 또 이름이 명명되고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하면서 오늘날 유럽, 곧 서양 문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탄생되는 그 배경과 그 원인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인 납치 사건은 그리스와 아시아 간에 서로 납치하고 또 납치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탄생에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리스인과 아시아인 간에 나타난 하나의 큰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인 납치 사건은 로마 문화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그 원인과 배경에는 여인 납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세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대륙으로 되어 있나요? 5개의 대륙으로 되어 있죠.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자연적인 대륙은 5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자연적인 대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아시아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대륙이 아닌 땅이 하나의 대륙으로서 형성이 된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이런 독특한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이유로 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 인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생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지중해죠. 바로 지중해인데
바로 이곳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 터키지만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이 해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트로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크레타 섬이 있고 또 펠로폰네스 반도가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리스와 아시아가 이렇게 오늘날 보면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이런 식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죠. 뚜렷한 경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계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는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형성하게 됐고, 이것이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유럽 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아시아와 오늘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소아시아와 그리스와의 관계 속에서 유럽이 탄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저희가 이 지도를 보면 이것이 바로 유럽 대륙이죠. 유럽 대륙을 살펴보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그리고 유럽 대륙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죠. 어디를 정복한 건가요? 바로 지중해 해변을 다 정복한 거죠. 그죠? 지중해 해변. 바로 지중해가 지구의 중심이고 바로 지중해 주변이 가장 좋은 옥토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중해를 정복하고 지중해 주변의 모든 옥토를 점령하면 바로 이것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바로 지중해 자체가 대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도가 이제 526년의 지도인데, 그리고 이제 시저 때는 멀리 영국까지 점령을 해서 로마화 시키고 하나의 유럽 대륙으로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바로 게르마니아 또 슬라브 쪽은 로마화가 안 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만인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던 상태인데, 오늘날은 저희가 이제 보면 유럽을 뚜렷한 경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사실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대륙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럽에서는 바로 지중해가 중심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유럽은 과거인 동시에 미래다 한 말이죠. 이 말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아시아는 현재입니다. 현재.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의 그냥 대륙일 뿐이에요. 근데 유럽은 과거에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새로 만들어질 그런 대륙이라는 것이죠. 모든 대륙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죠? 태초에 만들어져서 변하지 않고 계속 대륙인데, 유럽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미래에도 만들어질 그런 아주 독특한 대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세기) 전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했다. 물론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은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25세기니까 전이니까 한 5세기, 기원전 5세기 정도죠. 이때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문자로 남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역사 시대에, 선사 시대가나 역사 시대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와 또 여러 기록들은 사실은 유럽은 기원전 5세기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5세라고 뭐 기록에 보면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250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변하면서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는 곧 아시아고 해가 뜨는 곳, 밝은 곳, 풍요로운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죠. 반대로 옥시던트,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곳, 깜깜한 숲, 그죠? 야만,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 그래서 서양, 그리고 우리가 오리엔트와 이제 옥시던트,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주관적인 것이죠. 어떠한 한 특정한 위치를 정하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오리엔트란 말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동양, 동쪽, 그것이 오리엔트고, 그리스로부터 서쪽이 서양, 옥시던트,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은 바로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하면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신비와 동경의 고장이었다. 화려한 황금빛 왕관이 있고 거대한 피라미드, 또 태고의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태고의 훈풍이 불어오고 문명의 광채가 햇살처럼 퍼져오는 곳, 이것이 오리엔트였다는 것이죠. 이런 오리엔트가 그리스 신화와 전설과 서사시에서 나오는데, 바로 트로이 전쟁 속에서 이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구분이 뚜렷이 성립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을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트와 그리스, 아시아와 그리스, 아직 유럽은 없죠? 아시아와 그리스의 여인 납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대 자리 잡은 아르고스 지방에는 이오라는 공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의 여인이죠. 자, 제우스는 이오와 사랑에 빠졌는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저주로 멀리 떠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오는 이집트로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신화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이 이오 신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페니키아, 아시아의 상인들에 의해서 그리스의 여인이 노예로 팔려갔다, 납치됐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신화 속에서는 그리스인을 대표하는 제우스와 사랑과의 사랑 때문에 멀리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오를 아시아인 곧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납치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여인 납치 사건인데 결국은 그리스의 여인이 아시아인들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여인, 페니케의 공주 에우로파, 바로 유럽이죠. 유럽을 납치해서 다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과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자 또 아시아의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여왕 헬레네를 또 납치해 간다. 그래서 마침내 헬레나에 의해서 세계 전쟁이죠. 이것이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와 그리스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헬레네 납치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총각이죠. 유부녀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서 트로이로 납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우로파, 유럽. 자, 유럽이라고 하는 공주는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시아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제 제우스에 의해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에우로파를 등에 태우고 에기해를 건너서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에우로파를 자신의 땅의 이름, 대륙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대륙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륙이 황무지기도 하고 숲이기도 하고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리스인들은 땅도 촉박하고 그래서
땅이나 대륙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지중해, 해상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식민지를 만들 때에도 해상 도시만 만들었지 대륙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세기가 되면서 알파벳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나오게 됐죠. 그리스 문명은 자신을 구대륙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신천지로 인식한 그리스인들의 어떤 주체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창안됐는데, 바로 기원전 8세기에 이 알파벳이 전해졌죠. 바로 이 알파벳이 전해지면서 기원전 8세기에 음유시인인 호메로스 판을 글로 문자로 남기면서 오늘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남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은 호메로스가 작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려오던 이야기를 단지 음유시인이 낭송하는 그 판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서 오늘날 이제 전달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기원전 8세기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등 그리스 문학의 황금기였다,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는 서양과 유럽에서 지금도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작품은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DNA와 같은 것이죠. 모든 설계도가 이곳에 다 있고 최고의 가치가 이 두 작품에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우로파를 제우스가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와서 제우스와 에우로파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미노스죠. 나중에 이제 크레타 섬 미노스 왕이 되는데, 자, 유럽은 이제 신화의 물을 빠져나와서 역사에 진입하게 된다.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이제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에우로파와 제우스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미노스에 의해서 건설된 크레타 왕국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최초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렇죠. 황소로 변장한 제우스에서 납치돼서 크레타 섬에 가게 된다. 그래서 미노스를 낳게 되고, 그래서 유럽은 그리스인들에서 명명되었고, 마침내 서양 최고의 문화인 그리스 문화를 탄생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본다면, 에우로파와 제우스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우로파라고 하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제우스로 가는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곧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 그리스인을 대표하는 제우스의 시에 의해서 그리스가
탄생되고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크레타 문명은 이제 그리스 문명과 문화의 최초의 그 왕국인데, 이 크레타 문명은 아시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성격도 있고, 아시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작은 아시아를 대륙으로, 땅으로 삼고 시작이 됐다는 것을 바로 크레타 문명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아주 똑똑하죠.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륙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유럽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에 불과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불러야 되는데도 유럽은 하나의 독립된 대륙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유럽인들이 유라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아시아 대륙일 뿐이죠. 오늘날 불리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서아시아나 극서아시아가 되지, 유로아시아란 말도 사실은 적당하지가 않죠. 근데 유럽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어떤 주체성, 또 정체성을 아주 뚜렷이 갖고 아시아와 꼭 우리는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뚜렷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립된 대륙이 됐다는 것이죠. 정말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너무나 특이하죠.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화, 전설, 서사시에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시아와 그리스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의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글을 써요. 그리스인들은 용감하지만 호전적인 반면 아시아인들은 온순하고 교양이 있지만 뭔가 정열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아시아인들은 근본적으로 성격이나 삶의 방식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교양도 있고 온순해서 안정된 세상을 만들어지면 전제 왕정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아주 온순하게 순종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왕과 국가가 중요해서 나의 개인성보다는 우리 나라 또 왕국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근데 비해서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만 인정했지 누구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그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하나의 개체고 개인이다 하는 것. 그래서 개성도 뚜렷하고 개인주의적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등한 가운데서 같은 권리를 갖는 하나의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관계를 중요시 한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전제 왕정 속에서 하나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아주 교양 있게 교육을 받아서 아주 순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기 때문에 두 아시아와 그리스인들은 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호전적인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정치 체계는 바로 민주주의였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도 아주 그리스인들의 독특한 정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그리스는 그 당시 약소국이고 또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선진국의 대국을 쫓아가고 모방하면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속하는 것을 원할 텐데 그러한 강대국과 선진 문명을 보고도 우리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어떤 주체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따라하고 모방하고 할 텐데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리스가 그래도 크레타 왕국을 건설하면서 뿌리를 아시아에 두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자유와 개인주의와 개성 또 주체의식을 뚜렷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속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대륙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시아인들은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면 전제 왕정에게 기꺼이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전쟁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의 역사 시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투쟁하면서 또 도시국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작은 나라가 약소국이 어떻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과 이렇게 투쟁을 했느냐. 바로 자유 때문에 그랬죠. 자유를 아주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런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을 유럽 대륙에 심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유럽인들에게 또 자연사상, 어떤 정치 체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됐고, 또 합리주의 논리와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거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큰 힘과 권력에 따라가기보단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또 회의주의 또 상당히 비판과 비평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하나의 그 자신의 개성과 또 개인성, 하나의 나는 독립된 개체다 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가 강했던 것이
그리스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새로운 대륙으로 6대주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럽은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혀 하나의 대륙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유럽이라고 하는 어원은 아시아의 여인이에요. 아시아의 공주. 그 아시아에서 대륙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상민족으로서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누렸는데 아시아 하면 대륙으로만 떠오르는 거죠. 그죠? 아시아 하면 대륙, 땅. 그래서 페니케 공주를 납치해서 유럽이라고 불렀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공주를 납치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대륙이라는 의미로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인들은 그들은 대륙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대륙 북쪽을 그냥 유럽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분명히 그렇죠. 대륙을 사랑하지 않고 대륙에 등을 돌렸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바로 지중해 해변과 그죠? 영국까지 점령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바다, 지중해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중해가 모든 중심인데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정복하고 나서 바로 대륙으로 들어가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성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유럽은 아무런 그 틀도 잡히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북쪽의 피안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탄생과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의 독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살펴봤지만 유럽은 대륙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자체는 아시아의 여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가 시작됐고 바로 이러한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뚜렷한 주체의식을 갖고 아시아와는 다른 자신의 세계, 개인주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화와 전설과 대서사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또 다시 얘기하면은 신화와 전설과 서사시를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대륙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야기로 문화로 형성된 대륙이지
자연적인 대륙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유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바로 여인 납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세 여인이 아시아와 그리스인 간에 서로 납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인들의 또한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 그리고 또 모든 납치 사건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 때문에 납치를 하게 돼요. 제우스가 이오를 사랑하게 돼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제우스가 유럽이라는 아시아 공주와 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도 또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나라 트로이로 헬레네를 납치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여인 납치 사건은 전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이루면서 신화와 전설과 서사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륙을 창조하게 됐다 하는 것이 유럽의 아주 독특한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둘째 주 저희가 유럽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은 아주 독특하게 형성이 되는데, 오늘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죠? 동양과 서양으로 우리 지구는 양분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바로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둘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서 살아왔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아시아에서 분리된 유럽과 또 아시아가 하나로 되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대륙은 하나다. 그래서 한 지구촌으로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지구 하나가 된 거죠.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로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 2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